본격적으로 차원 축소의 방법론인 PC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이라 불리워지는 이 PCA의 목적은요, 역시나 차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라벨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PCA라고 하는 방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CA라고 하는 방법에서 차원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용 후 원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기저, 축, 프린시펄 액시스, 혹은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앞으로 부를 건데요. 그래서 PC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저를 찾아 차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빨간 점과 같은 이런 둥근 데이터가 있네요. 네, 딱 보니까 이렇게 축을 잡으면 매우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실제로도 이런 타원, 일립스, 타원의 경우 장축과 단축이 실제 타원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축 두 개 중에 어떤 축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 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 프로젝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프로젝션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분산이 대략적으로 요만큼이네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근데 축을 이쪽으로 바꾸면 어떻죠? 이렇게 이쪽으로 다 프로젝션 한다고 했을 때 분산이 요만큼이네요. 그래서 분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쪽이니까 어느 쪽을 선택한다? 이쪽. 그렇죠. PC1과 PC2 중 우리가 PC1을 선택하는 이유는 2D에서 이게 지금 1D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 PC1이 선택된 이유는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기저를 찾았기 때문이다. 자, PCA가 어떤 방식으로 차원을 줄이는 건지 좀 아시겠죠? 엠리스트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 여기 근데 이 PC가 바로 PCA에서 그 축, 바로 기존 축으로 삼은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PC1, PC2예요. 축 두 개를 잡아가지고 16 by 16, 256 차원을 2D로 PCA로 눌러서 디스플레이한 예시입니다. 아까 PCA라고 하는 것이 시각화를 통해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원 축소의 효과로 시각화를 이용한 분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256 차원은 뿌려서 볼 수가 시각화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피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1D 벡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2D 혹은 3D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서 봅니다. 지금은 PCA로 봤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선형 방식의 피처 익스트랙션인 TSNE라고 불리워지는 방법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TSN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PCA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눌렀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잘 있네. 이렇게 4, 6, 0 잘 뭉쳐져 있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 이런 방법론도 제한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성분 분석은 결국 앞에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킬 경우 손실되는 정보의 양이 적은 쪽의 기저를 선택합니다. 즉 아래 예시의 경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는 건데 이 예시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좀 더 명시적으로 나눠서 좀 표기를 잘 해봤어요. 축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축과 파란 데이터는 동일하니까요. 여러분 데이터 동일합니다. 데이터 다른 데이터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림을 좀 붙이면서 이렇게 좀 찌그러뜨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같아요. 축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이게 PC1 이게 PC2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PC1과 PC2 중 어떤 기저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서서 이미 이야기했겠지만 분산이 크네요. 분산이 작네요. 적다라는 게 아니라 작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틀린 것 같고 크고 작고 작을 숫자를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PC1을 선택해야 올바른 주성분 선택입니다. 잠깐 그 PCL을 위한 수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요 X라고 하는 데이터는 원 데이터이고 총 P개의 변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P, P차원 그리고 총 N개 데이터고요. 여기 앞에 있는 알파가 바로 그 기저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 Z가 여기 G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이 이야기해왔던 PC 주축에 해당이 되죠. 즉 이 주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원 데이터가 기저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저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기저는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단지 굉장히 많은 기저 중에 우리가 어떤 기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앞에서 이 2차원 2D의 기저 PC1과 PC2 둘 다 사용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PC1과 PC2를 둘 다 한다라고 쓰겠다라는 말은 2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줄이겠다는 의미일 뿐이겠죠. 자, 아무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결국 P차원 데이터가 있고 PCL을 통해서 P개의 축을 이용해서 P개의 차원을 갖는 변수를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공분산이라고 하는 걸 LDA 할 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분산이란 변수의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비에리언스 x는 n분의 1에 x-x
햇이라고 할까요? 바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거는 x의 평균 값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x의 x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코베리언스를 통해서 나온 값들에 대한 예시를 보면 실제 A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지금 매트릭스 표현 방법은 컬럼 와이즈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즉 1번과 1번의 상관관계, 1번과 2번의 상관관계, 1번과 3번의 상관관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이고, 그리고 요거는 2번 자기 자신 2번과 2번, 3번과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데이터셋의 전체 분산, 토탈 베리언스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트레이스 하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애들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전체 분산에 해당이 됩니다. 사형이라는 개념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교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자, 노테이션을 볼게요. 요 빨간 게 바로 x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x 벡터는 요 a라고 하는 벡터를 크기를 벡터의 스케일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p를 곱했어요. p라고 하는 게 이제 스케일러인 거죠. 보시면 자, 이게 x고요. 이게 b고 이렇게 내린 게 이게 pa예요. 요게 바로 요 벡터가 b-pa에 해당이 되죠. 그쵸? 여러분 벡터 뺄셈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벡터는 직교하는 벡터의 곱은 어때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 벡터의 곱이 0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결합법칙 넣어서 풀면 벡터 B 트랜스포즈 T 곱하기 벡터 A 마이너스 P A의 트랜스포즈 A는 0.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넘기고 이게 P를 넘기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벡터 B의 트랜스포즈 A는 P의 A T A 이렇게 되고 지금 P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할 거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거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A가 유닛 벡터니까 얘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P는 지금 B의 트랜스포즈의 A에 이렇게 돼요. 자, X가 PA인 건 앞에서 스케일링 하기 때문이란 거 얘기했고 P 대신에 요 부분, 요 앞부분은 그대로 갖다 썼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게 1이 되니까 X라고 하는 거 사형 후 벡터는 P 곱하기 A 벡터이고 P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B 트랜스포즈 A 곱하기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다.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 X라고 하는 게 뭐다? 우리가 변환시킨 데이터다. 그리고 P가 직교 사용을 위한 스케일러고 B가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 A가 기저축. 그쵸? 그래서 이거 사용 후 데이터는
트랜스포즈 이거일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기저축을 통해서 사용된다. 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유값도 이미 다양한 수학 수업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고 뭐 고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기억하실 테고요.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이 부분인데요. 벡터의 행렬을 곱하는 것은 선형 변환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와 같은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A라고 하는 벡터를 곱하면 요렇게 바뀌어요. 뭐 요렇게. 즉 모든 지금 이게 지금 다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죠. 공간상에서 바뀝니다, 여러분. 실제로. 근데 그때 고유 벡터는 변환에 의해 방향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보실래요? 여기 지금 고유 벡터는 지금 뭐죠? 파란 거랑 핑크색 보세요. 이게 지금 주축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 주축에 대한 이렇게 하나 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핑크는 정확하게 주축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PCA의 주축.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선형 변화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물론 크기는 달라졌지만요. 그쵸? 즉 이렇게 고유 벡터니까 실제로 아무리 선형 변화를 하더라도 방향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빨간색 보실래요? 빨간색 벡터는 고유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A를 곱했더니 막 방향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유 벡터의 크기 변화는 이 아이겐 밸류 앞 요 보이세요? 요 람다만큼 변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 길이 지금 길어진 거 그리고 핑크색 길이는 지금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유지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파란색 길이가 길어진 만큼 요 크기를 찾으려면 고유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뭐 또 이런 특징이 있죠. 행렬 A가 넌싱귤러 하면 D개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는 의미에 해당이 되고 고유 벡터는 벡터끼리 서로 직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PC1, PC2, 프린시플 컴포넌트니까 이 PCA에서 나오는 주축은 PCA의 주축은 서로 직교하는 관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행렬 A의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겐 밸류를 다 더한 거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고유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PCA에서 삼는 주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서로 직교하는 관계에 있다. 벡터의 행렬을 곱한 것은 선형 변화를 의미하는데 고유 벡터의 변환에 의해 방향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주성분 분석 알고리즘이 PCA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 센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직접 PCA를 짤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사이킨런에 구현되어 있는 PCA를 갖다 쓸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링이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PCA를 진행하기 전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링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링을 직접 하세요. 정규화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죠. 자, 이 파란색 테이블에 주어져 있는 값 x가 주어지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이 플롯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센터 0에 있지 않습니다. 평균값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평균 이동시켜서 평균값이 0,0을 나타내도록 변환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링이고요. 그 다음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PCA의 방향성을 기억하시면 아래의 식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PCA의 방향성은 우리가 어땠죠? 네, 분산의 최대화였습니다. 분산의 최대화. 근데 이때 분산은 무슨 분산? 사용된 데이터 분산의 최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식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베리언스거든요. 분산. 여러분의 그 분산의 식은 수학적으로 그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S가 바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PC의 목적이 사용 이후 분산 V를 최대화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최대화하는 거겠죠. 맥스 이 녀석을 최대화하는데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이 W 곱하기 W는 1이죠. 이거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 알파로 얘기했었어요. 이 지금 W가 알파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S는 무슨 S냐? 이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요. 이 X, 지금 데이터 센터링한 X를 가지고서 S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까지 오셨죠? 막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분산이 어떻게 지금 뭐 유도되고 있는지는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 가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SV 하면서 했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지금 여기 뒤에서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그냥 쭉 지금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데이터 X가 기저 W에 사용돼서 분산을 최대할 거니까 분산을 정의하고 그 분산을 최대화하고 그때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딱 어떻게 한다? 이 조건을 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로 적용을 해서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을 찾고요. 결국 미분에서 식을 살펴보면 딱 이 식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와 동일한 식이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W는 S의 아이겐벡터고 람다는 S의 아이겐밸류에 해당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W와 람다를 이렇게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라고 정의를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 S, 이 S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직접 구하진 않을 거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따라오면 어떻게까지 따라오면 되냐면 X를 센터링하고 이 X를 가지고서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X의 이렇게 씁시다. 코 X가 S고 그 S의 SVD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해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그 구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정렬을 합니다. 어떻게? 큰 순서대로. 먼저는 아이겐벡터에 대응되어 있는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이 아이겐밸류가 바로 분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개념 때문에 큰 아이겐밸류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아래 유도식에 의해서 결국 이 결론이 뭐냐면 W에 사용된 데이터의 분산은 오메가 1이다라는 거예요. 이 W1이라고 하는 게 결국 베이시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베이시스가 나올 거잖아요. 아까 뭐 PC1, PC2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D 차원이 있으면 이거 결국 D개의 주축을 잡거든요. 근데 이 주축 중에서도 어떤 주축이 중요한 주축이죠? 그렇죠. 분산이 큰 게 더욱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 주축이었어요. 근데 그 분산이 크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 람다 값이 크다. 아이겐 밸류가 큰 값이 바로 그게 분산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번째에서는 아이겐 밸류를 큰 순서대로 정렬해서 정렬한 순서대로 아이겐 벡터를 선정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가 큰 녀석 아이겐 벡터가 바로 그때 주축으로 활용이 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걸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설명 가능한 데이터 비율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개의 아까 이렇게 3차원이 있었어요. 3차원 데이터를 2D로 눌렀을 수도 있고 1D로도 눌렀을 수 있죠. 그러면 2D와 1D 중 어떻게 PC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의 답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PCA를 축을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요. 이거 지금 계산 틀렸는데 여기 1에 해당이 되고 여기도 1.2840이 되어야 0.96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타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전체 중 이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결국 분산이라고 했잖아요. 즉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얼마만큼의 분산을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은 그냥 아이겐 밸류로 하면 됩니다. 왜? 아이겐 밸류가 결국 분산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설명 가능한 데이터의 비율은 1.2840 더하기 0.0491분의 1.2840을 해서 총 0.96, 96%의 데이터를 첫 번째 아이겐밸류로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환을 한 거죠. 이게 실제로는 주축에 해당이 되죠. 변환된 데이터. X라고 하는 데이터를 오메가1, W1으로 지금 변환을 했습니다. 이 X라고 하는 데이터가 결국 하나의 축으로 지금 변환을 시켰을 때에 대한 모습이고요. 돌렸을 때 지금 축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PCA로 압축한 데이터는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이클론 PCA를 불렀고 나서 원래 데이터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실제로 수식을 살펴보면 X는 이 W에 의해서 1D로 압축이 되고 다시 W를 한번 곱해서 2D 데이터로 복원이 가능한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2D에서 1D로 쓰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1D 데이터, 이미 손실된 데이터를 가지고 2D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눌러 쓰고 그러니까 인코딩하고 디코딩 했을 때 결과값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다르죠. 이 다르다라는 게 바로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이제 로스가 발생했다. 압축의 로스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PC를 가지고서 원데이터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복원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복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 W를 한 번 더 곱해서 우리는 2D 데이터를 원복할 수 있다. 자, 주성분 분석의 이제 이슈를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256개의 차원을 몇 차원으로 줄일래요? 무작정 줄일 수 없잖아요. 그쵸? 분명히 우리는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개의 주성분이라는 말이 256차원을 몇 차원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 선택 방법 1. 고유가 감소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엘보우 포인트에 해당하는 주성분을 선택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엘보우, 이 팔꿈치라고 하는 엘보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확 꺾어지는 부분이 여러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이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PC를 뭐 2개까지만 고르겠다 라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혹은 선택 방법 2와 같이 최소의 주성분을 미리 정해둬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분산비를 보존하는 최소의 주성분 비율을 이렇게 70% 이상이라고 잡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가 0.92 정도 되고 두 번째가 0. 예를 들어 0.0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0%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PC1만 선택해도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PC1이 10%, PC2가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누적으로 볼게요. 뭐 30%, PC3이 50%, PC4가 70% 이런 예시면 여러분은 4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데이터의 7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성분 개수를 자동으로 누군가가 알고리즘이 선택해주지 않는 한 사람이 n 컴포넌트 수를 입력으로 넣어줘야 될 텐데 그 넣어주는 기준은 방금 선택 방법 1과 선택 방법 2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군요.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몇 개의 주성분으로 사용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죠. 이와 같은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주고 조건을요. 전차 분산의 80%를 포함할 수 있는 주축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 데이터 보면 시리얼의 이름이 나와 있고 제조업체명, 뭐 유형, 그리고 칼로리, 단백질, 지방, 나트륨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뽑아놨어요. 그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다시 재가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이 분산비를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PC1, PC2, PC3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 PC의 결과들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의 주성분을 선택해야지 라고 고민하다가 누적 분산비를 쫙 살펴보고 82%가 쓰여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전체 분산 80%네 여기서 딱 끊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PC1에서 PC5까지 선택해야 전체 데이터 분산의 82%에 도달할 수 있게 됨. 즉 PC5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5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너무 경험적인 거라서요. 이 80이냐 70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엘보 포인트 많이 써요. 데이터 이렇게 확 꺾이는 부분에서 끊습니다. 주성분 분석의 한계를 살펴보면 크게 첫 번째는 이 PC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가우시안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단일 가우시안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데이터 분포가 가우시안이 아니면 안 되고요. 즉 데이터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다중 가우시안이 아니라 하나, 유니모달. 하나짜리 가우시안 데이터 분포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지 않는 경우 PCA를 적용하면 좋지 않고요. 더불어 이렇게 2개 이상의 가우시안 분포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 PCA를 하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 2는요. 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지금 데이터가 1이라고 하는 데이터, 2라고 하는 데이터 2개가 2D상에 지금 올라가져 있는데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이쪽 축으로 1번과 2번 모두를 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분산이 넓은 곳을 주축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선형 판별 분석 LDL을 적용하면 축을 이쪽으로 사용시킬 겁니다. 왜죠? 두 클래스의 평균 값은 멀어야 되고 그리고 클래스 내의 분산은 작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쪽 축을 선택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PCA 한계 2는 분류 문제를 위해 디자인되지 않다 보니까 분류 성능 향상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케이스. 안타깝지만 PCA는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축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재가공하지만 그 재가공된 데이터가 분류의 성능을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지 못한다.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 저 PCA를 데이터에 전처리 했는데 분류기 성능이 오르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 종종 있어요. 근데 PCA는 어떻다? 보장할 수 없다. 자, 차원 축소의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짠. 뭐 사이킨런 옵션을 보시면 랜더마이즈드 PCA랑 커널라이즈드 PCA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PCA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된 방법론 2가지인데요.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랜덤마이즈 PCA는요. 자료의 크기 또는 특성 변수의 크기가 매우 크면 n도 크고 d도 크면 이란 뜻이에요. n도 엄청 크고 d도 엄청나게 크면 어떻게 되죠? 연산량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성분 W를 구하기 위한 SVD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럴 때
아니 이놈의 SVD가 답을 내놓지 못하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 랜더마이즈드 PCA를 사용해서 효율적인 연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SVD를 통한 주성분 구하는 부분을 아주 대폭 개선한 거죠. 랜더마이즈드 PCA라는 부분이요. 어떻게? QR분해를 이용해서 행렬의 SVD를 수행한대요. 자, QR분해 이런 거, SVD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교수님은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행렬 연산 수업 시간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처음 듣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결국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알고리즘 혹은 방법론일 뿐입니다. 그냥 저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PCA가 자료의 크기와 특선 변수가 커질수록 연산량이 많아서 힘이 들어 하는데, 이럴 때는 랜더마이즈드 PCA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커널라이즈드 PCA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PCA는 선형 변환이고요. 근데 알다시피 항상 모든 케이스를 선형 데이터를 다 핸들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비선형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커널라이즈드 PCA를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커널이 여러분들이 SVM을 하면서 배웠던 커널 트릭의 그 커널 맞습니다. 그래서 특성 변수 x를 결국 이렇게 h of x라는 걸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 변환된 데이터가 결국에는 선형 공간에 있을 것이다, 선형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PCA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고, 그냥 이 오리지널 비선형 데이터를 PCA 하면 뭐 계속 이와 같은 형태인데, 이걸 KPCA, 커널라이즈드 PCA로 프로젝션 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 두 개로 X, 즉 프린시플 컴포넌트 PC1과 PC2로 요 각각의 데이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어쩌다 주어진 데이터가 비선형으로 주어졌는데 PCA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한다? 커널라이즈 PCA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데이터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차원 축소라고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 PCA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PCA, 선형 PCA를 가지고 풀리지 않을 경우 랜더마이즈드 PCA와 커널 PCA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야 될 거는 그 선형 판별 분석이라고 불리워졌던 LDA도 역시 차원 분석의 개념으로, 차원 축소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고, 단지 PCA와의 차이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으로 주성분 분석 PC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